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엔화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발표되었던 뉴스를 보면 구로다 쇼크라고 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일본이 최대 순채권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게 3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3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 3천조라는 거죠. 엄청난 금액인 거고요.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는 금리 변동 상한선을 늘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세계의 채권들이 금리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엔화가 절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일본이 드디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결국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는 구로다 쇼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 기사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엔화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일본의 엔화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전체적인 일본 엔화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과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엔화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선 사람들은 엔화를 떠올릴 때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시장이 붕괴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금이라던가 일본의 엔화라던가 스위스의 프랑을 사게 되는데요. 이런 자산들을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상 금은 작년에 빗대어 봤을 때 다른 자산 대비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한 모습은 보였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약세가 되어 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작년에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좀 유도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졌던 금이라던가 엔화라던가 이런 게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미국의 좀 의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다른 자산 대비로 더욱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중이었었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던 금이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된 게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상대적 약세가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자산들이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초저금리 상태를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엄청난 초고성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뭐를 팔면 미국 전체를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고 세계에서 일본을 넘보지 못할 만큼의 성장을 이루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기를 겪게 되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아무리 풀지만 일종의 유동성 함정으로 풀었던 돈들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국내로 계속 돌지를 못하고 시장에서 돌지를 못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계속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그런 초저금리 상태에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아베가 거의 엔화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풀어버리는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을 지원을 하게 되죠. 이건 기름 불집에다가 기름을 더 부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 덕분에 일본은 어느 정도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급부로 물가가 상승을 한다던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에 발표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 일본은 왜 그렇게 해외에 투자 자산을 많이 가지게 된 걸까요? 사실상 금리가 엄청나게 낮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싼 돈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가 싼 돈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에다가 그거를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서 높은 이율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일본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투자가 꽤 먹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에 그때부터 엄청난 자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명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엔화로 투자 자산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본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채권국으로서, 그러니까 빚이 없고 해외에 투자해놓은 자산들이 더 많다는 거죠. 빌려온 돈보다. 그런 국가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엔화를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호주의 오지달러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흐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엔화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를 바라볼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전쟁 이후에 독일과 함께 미국을 대신하는 생산기지로서 전방에 서서 생산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왔었고, 어떻게 보면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엔화를 절상시킬 만한 요소를 발표를 했던 이유도 약간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뒤에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역사적으로 플라자 합의라든가 역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 엔화를 절상시키고 일본이 지진으로서 돈이 필요할 때 절상을 용납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 왔었거든요. 이 정도면 엔화를 이해하는데 개괄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번에 기사화가 많이 되었던 구로다 쇼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왔던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외에 많은 자산을 투자해오던 일본의 입장에서 채권 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컨트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금리를 많이 오르지 못하게 묶어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폭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드디어 일본도 금리를 상승을 시작하는 긴축 정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게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금리를 올 수 있게 두겠다라는 식의 발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던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러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되었었고 엔화가 비싸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거였을까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굉장히 싼 자금을 빌려다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해외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손해를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해외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이 환해서 깨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해외 자산들을 팔려고 하겠죠. 엔화가 더 강세가 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더 해외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사기 때문에 엔화를 더 강세로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엔화가 더 강세가 될 거니까 더 해외 자산을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해외 자산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해외 자산들을 팔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소용돌이처럼 계속 악영향의 순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엔화는 계속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산 시장의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들이 또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점점 붕괴되어 갈 수 있는 여지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게 되면서 결국은 자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달러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강세가 되었던 면이 없잖아 있었고,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너무 많이 갔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일본 정부의 스탠스와 발표는 향후에 오랫동안에는 엔화를 조금 더 강세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충분한 빌미와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테크 측면에서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일본 여행들을 최근에 많이 가고 계시죠. 만약에 엔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엔화를 좀 미리 바꿔 놓으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 우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엔화에 직접 투자를 해서 엔화 강세에 대한 환 이득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일본에서 수입을 장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식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오늘은 엔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엔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그리고 향후에는 엔화가 전체적인 세계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엔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